네, 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사이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만남이었는데 이번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인 회담의 결과가 없다.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한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그래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신호가 발생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안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네. 사실 한안령이라는 게 공식적인 중국의 발표되는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한안령을 지금부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 사실 박진영 위원장하고 얘기했을 때 베이징에서 K-팝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KBS하고 중국 방송하고 MOU 체결 얘기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10월 FOMC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금리 인하 25bp 단행이 나왔고요. 파월 의장은 12월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 이미 금리 인하를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네. 시장에다가 물가는 예상보다 높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파월이 충분히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연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실업률하고 물가가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에 부합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단순 상황으로만 보시면은 실업률은 중립적인 실업률 수준에서 여전히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는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2%보다는 확연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 이게 실업률은 올라가고 물가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반응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움직이기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전히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QT에 대한 이 종료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정책 자체가 레버리지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늘리는 유동성이 아니라 돈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유동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동성 환경으로 계속해서 판단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번 FOMC에서 QT 종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QT 종료 배경과 함께 시장 영향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시장 영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QT 종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료를 안 한다라고 그러면은 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앞으로의 순서 자체가 QT를 종료한 이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일부 사용하고 그 다음에도 경기가 만약에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Q2로 들어가는 그림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 QT나 이런 정책상으로는 완화적인 정책의 초기적인 단계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움직이겠지만 완화적인 정책의 초기적인 단계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QT 종료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유동성에 대한 공급도 있지만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 경색 문제가 나오는 부분 때문에 어찌 됐든지 간에 종료는 해야 됐던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QT 종료는 필요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연준이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당연히 고용 시장이겠죠. 연방정부 셧다운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지금 고용 지표가 깜깜이 상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은 당연히 둔화는 있겠지만 급격한 침체는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미국 고용 시장 지금 어떻게 판단하세요? 둔화가 있는데 사실 침체가 없다라는 얘기 자체가 둔화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 ADP 고용을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ADP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는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고용이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고용의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 쪽. 그러니까 헬스나 레저, 여가,
뭐 이런 쪽에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저임금 노동 서비스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소비를 늘리기에는 조금 약한 고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고용 측면에서 소비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 소비 유발 효과가 6배 정도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데이터상으로는 그 소비 유발이 나타나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아마존 CEO는 인력 감축을 두고 AI 때문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AI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고용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줄 텐데요, 센터장님. 네. 네. 그거는 저는 오히려 네. AI가 발전을 해서 생산성이 늘어나서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를 네. 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 자체가 AI가 발전을 해서 생산성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더 무서운 그림은 생산성이 안 늘어나 가지고 AI에 대한 투자가 뒤로 후퇴하면서 지금까지 올려놨던 모든 반도체에 대한 그 긍정적인 마인드들이 무너지는 거를 더 우려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저는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과거에 이제 생산혁명이나 아니면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단순히 생각하기로 이 고용이 엄청 줄어든다 이것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항상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모든 업종에서 임금이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요. 그 임금이 같이 올라가는 그림하고 더해 가지고 분명히 새로운 직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얘기로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 상황에서 생산성이 일부 상승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온다라면은 그거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소비 심리도 지금 위축이 되고 있죠.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8월 이후 3개월 연속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이 둔화가 된다면 당연히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 경제의 또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겠죠. 그렇죠. 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내려간다라는 부분은 전반적인 미국의 소비 심리가 내려간다라는 뜻인데 미국이 소비에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소비가 버티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고소득층의 소비가 미국 전체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저소득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소비가 비중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 자체에서는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시간대 소비 심리하고 반대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고소득층을 비중을 높여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소비층에 대해서 조사가 평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소비는 그거보다 늦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나치게 급격하게 위축되는 소비 시장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부터는 조금씩 계속해서 소비가 둔화되는 흐름으로 갈 거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 둔화 가능성은 있지만 급락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장기화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4분기 경제 성장률에 1에서 2%포인트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성장이 부진한다면 미국의 통화 정책에도 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1월 5일을 지나가면은 역사상으로 최장 기간 셧다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영향이 어떤 부분에 있느냐라는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 요인이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정책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셧다운을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1%에서 2% 정도의 영향, 그렇게 보시면은 미국의 GDP 성장률을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가 70% 정도 되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2%를 AI에 대한 투자가 이 성장을 이끌어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는 조금은 과대 계산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은 내리고 있고요. 한 0.5% 내외 수준에서 셧다운의 영향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제 성장률에는 그렇게 크게 뭐 침체나 이런 부분으로 네. 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에 좀 과도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셧다운이 종료가 되기를 기다려보면서 파월 의장, 이 물가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관세 영향을 두고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네.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인데,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센터장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부담을 감내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 비용이 계속해가지고 올라가는 라인에서 그걸 감내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불확실합니다. 다만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을 봤을 때 물가의 영향, 물가 상승률의 영향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8월까지가 YOY로 기저효과로 계산했을 때 올라가는 라인이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관세 영향이 전부 다 완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관세 영향이 제거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2%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 물가가 이미 레벨업을 한 상태에서 2%의 상승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해가지고 소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에 대해 가지고 관세 영향을 예측하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0.6%에서 0.7%포인트 정도 네. 추가 상승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특징적인 부분이 한 번에 관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관세의 대부분은 점진적인 상승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니라 네. 상승하는 구간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가 집중했던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끝이 났죠. 원래 11월 1일에 예정되어 있던 대중국 100% 추가 관세는 철회가 됐고요. 대중 관세율도 47%로 좀 낮아졌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보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더 얻은 게 많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오히려 더 느긋해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긍정적으로는 봤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네. 봤는데, 뭐 사실 중국에 대한 관세율 47%라는 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서, 낮은 네. 수준은 아니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 거기다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대화나 아니면은 협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 충분히 협상을 할 의지들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시진핑이 느긋하다, 그다음에 시진핑이 트럼프를 다루는 법을 알게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우리들 누구나 트럼프를 다루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한테 우리가 뭐 물건을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방법을 쓰면 트럼프는 대부분의 경우에 오케이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그거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주는 거하고 우리가 관세율을 낮춰가지고 이익을 보는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경제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인구가 깡패라고, 내수에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느긋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요, 희토류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고, 미국은 이에 맞서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양국의 계속되는 갈등이 글로벌 경제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풀어볼까요? 저는 미중 갈등은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히토리하고 AI하고 관련된 갈등은 완화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과거로 봤을 때 일본하고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인데 미국이 전략 산업으로 그다음에 미래의 먹거리로 추진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그게 우방이든 아니면 적대적인 국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규제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게 AI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AI 산업을 그냥 오픈으로 풀어준다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이 AI 산업에 대해서 규제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들어간다라고 그러면은 히토류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가지고 보복적인 대응 조치가 나올 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일반적인 제조업 제품들의 수출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간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리하게 공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무역량에 대해서는 완화되면 올라갈 거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대규모 투자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AI 대규모 투자가 그만큼의 성과를 낼 것인가 시장은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해석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신규 성장하는 산업이나 아니면은 신산업의 영역에서 거품이 안 낀 산업을 찾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기대감이 유지되다가 실적이 실제로 그거를 따라가주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거품은 사라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 한두 달 사이에 상승이 워낙에 빠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빠른 상승에 대한 소화 기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쪽에 이제 만약에 AI에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한 1년 후에 안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5년에서 6년 사이에는 실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는 여기서 1년 후에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투자단에서는 계속해서 5년, 6년을 보고서는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내년 초에 시작하면은 AI 투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100% 추가해가지고 전액 면제가 됩니다. 감가상각 전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올해 들어갔던 데이터 센터나 이런 투자에 대해 가지고 기업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렇게 되면 현금 여력이 더 높아져서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랠리가 이어지는 이유는 유동성의 힘인 것 같습니다. 막강한 유동성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고 AI 버블론이 지속이 된다면 미국 시장이 한 번쯤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네. 부분은 저는 오히려 쉬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조금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AI 버블론은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한 2번 정도 논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2번 정도 논란이 됐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AI 버블론이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AI를 앞서가는 메타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 주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동성 장세로 모든 자산이 맞물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상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금에 몰렸던 수요가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비트코인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금의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갈 거다라고서는 단정을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향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달러에서 움직이는 자금들이 금으로 갈 거냐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갈 거냐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느냐 아니면은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느냐의 문제도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올해 작년을 거쳐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믿을 수 없는 자산이라는 부분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해가지고 상승 흐름을 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올해 60% 이상 급등했던 금값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앞다퉈서 금을 사게 되면서 금값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준 것 같은데 앞으로 금값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장기로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중앙은행에서 수요로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을 계산했을 때 금값의 상승분을 한 20%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40%가 올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금이 많이 올라갔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환보유고 상에서 현재 수준에서 비중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외환보유고가 멈춰 있는 금액이 아니라 매년 늘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림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매년 20%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정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년 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금값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배경 중에 하나로 탈달러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달러 가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달러 요인 자체로만 보면은 지금부터는 점점 약세로 갈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탈달러라는 의미도 있지만 올해 초반에 문제가 됐던 거는 달러에 대한 신뢰성 훼손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신뢰성 훼손 부분에서 나타났던 게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거기에 더해가지고서는 영구채로의 전환 얘기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버리면서 사실은 달러가 다시 강세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는 달러에 대한 신뢰성 훼손 이슈로 인한 문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소비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부분들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달러는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월장 시장 대응 전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부터 코스피 지수가 4,200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숨가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시선은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센터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반도체에 대한 집중은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보신다라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올라간 주식에 대해 가지고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이 오른 가격을 소화시키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가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까지 소외됐던 종목에 대해서도 키 맞추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소외됐던 종목에 조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제약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소외됐었던 엔터주 같은 경우들은 조금은 쳐다보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반도체에 집중을 하셨을 때 지금은 오히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이제 진짜 좋았던 반도체 종목들도 있지만은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애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반도체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반도체와 관련된 코스닥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키 맞추기 과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이제 반도체 비중은 어느 정도는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 보자. 11월장 시장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최강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